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합격 특강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쵸? 정말 가만히 있어도 진이 쭉쭉 빠지고요. 국가고시가 코앞에 다가올수록 여러분 불안해서 공부도 안 되실 거고 마음은 초조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문제 하나하나 만들고 또 이 풀이 영상 만들고 일일이 녹음하고 편집하기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고단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목표가 있어요. 목표에 집중하면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지금 심란하신 분들, 내가 왜 이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초심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공부가 되면 문제풀이도 하고 교재도 보시고요. 이것저것 다 못하겠다. 귀요보라도 열심히 들으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구독자님들, 그리고 구독하지 않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작할게요. 1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정말 매번 나오는 문제이죠. 그런데 국가고시에 정말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짚어드립니다. 내향성의 감소, 경직성의 감소, 조심성의 감소, 유대감의 감소, 의존성의 감소. 정답 뭘까요? 4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유대감, 공통적인 느낌이잖아요. 동질감이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아요. 누군가 크게 공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유대감이 감소하겠죠? 제가 어저께 저희 동네 다이소를 갔더니 예전에는 캐셔 두 분이 나눠서 계산을 하셨는데 무인 바코드 계산기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어제 9개를 샀는데 혼자 바코드 찍고 혼자 그냥 다 카드 넣어서 계산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하던 대로만 하려는 성질이 뭘까요? 경직성이에요. 경직되어 있다, 굳어 있다, 딱딱하다, 말랑말랑하지 않다. 이게 바로 노년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35회에도 나왔었는데요. 다음은 어떤 성질인가?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뭘까요? 경직성입니다. 아시겠죠? 내향성은 어떤 성질일까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합니다. 일단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정, 그런 콜라텍,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잖아요. 활동 자체가 영역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내향성의 증가, 집에만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문제는 또 증가하는 것, 감소하는 것, 여러분 느낌으로 맞추실 수 있죠? 2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번 조성가족, 2번 동거가족, 3번 한부모가족, 4번 핵가족, 5번 수정 확대가족. 쉽죠? 정답은 5번 수정 확대가족입니다. 딸이 친정 엄마 아빠가 사는 그 아파트의 다른 동에 살고 있어요. 또는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정 확대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원래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처에 살면서 보살핀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약간의 수정되었고 확대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재가급여 이용 시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번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정답은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많은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이론을 설명하고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맞춰보자고요. 일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재원, 돈은요 어떻게 구성됩니까?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60에서 65% 지원해주고요. 6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그리고 국가 지원, 나라에서 20%,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 재가 서비스일 때는 15%, 15만 원 내면 되고 시설급여, 시설 서비스 받을 때는 20%, 20만 원 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급여, 요양시설을 가야 되는데 나는 20만 원 내고
나라에서 20만 원 대주고 나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60만 원 내준다. 이렇게 비율이 분배된다. 기억하세요. 재가와 시설 어떤 게 15고 어떤 게 20%예요. 시설 가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시설이 2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 보험자와 피보험자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돈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가입자인데요. 돈을 냈으니까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얀색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재가급여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해놨잖아요. 하나가 빠지기 때문이에요. 재가급여, 있을채,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종류가 재가급여고요. 시설급여, 시설 가서, 요양원이든 뭐 그런 시설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설급여예요. 일단 방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거죠. 방문 목욕, 주 야간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에 차로 데리러 오고 또 저녁에 끝나면 차로 데려다 줍니다. 이게 주 야간보호고요. 왜 야간보호야? 밤 늦게까지 보호해주는 거야? 그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저녁 6시 넘으면 병원 가도 야간 진료비 추가로 받잖아요. 그 개념의 야간이에요. 저녁 한 6, 7, 8시 정도까지 그것을 주 야간 보호라고 한다. 단기 보호. 엄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낮에 주야간 센터를 다니십니다.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는데 저녁에는 아들이 퇴근해서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일주일 해외 출장에 잡힌 거죠. 그러면 엄마 누가 돌봅니까? 단기 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며칠 맡긴다고 해서 그게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단기 보호도 재가급여입니다. 아시겠죠? 그 밖에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복지 용구를 대여해 주는 것만 있다. 그것은 어디서 씁니까? 집에서 쓰잖아요. 복지 용구, 병원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서비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문 간호. 대상자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방문 간호를 신청합니다. 방문 간호는 누가 갑니까? 요양보호사가 가지 않아요. 요양보호사는 의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요. 방문 간호조무사, 방문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가 집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이기는 하지만 이게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가급여이긴 한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빠지는 것은 방문 간호이다. 요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어려우면 패스하세요. 일단 시설급여에는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시설 중에 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을까요? 9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소규모잖아요. 하숙집처럼 그룹 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우리 요양원 소규모로 받는 것도 있고 좀 막 100명, 200명, 300명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양시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의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은 병원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은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명 이하로만 받으면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는 거고 10명 이상, 20명, 100명씩 받는 것은 요양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을 낸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나라에서 20% 대준다. 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를 대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 가입자는 국민이고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방문간호가 있는데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이긴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빠진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9명 이하면 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 10명 이상이면 요양시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4번 다음 서식의 유형은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이 나온다. 등급에 따른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나온다.
사실 여러분 비용 하면은 딱 답이 나오셔야 돼요. 다 외우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핵심어만 아시면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돈 내기가 나왔어. 뭐겠습니까?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2번 욕구사정 기록지, 3번 상태기록지, 4번 장기요양 인정서, 5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정답은 5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예요. 돈 얘기가 나오면 그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서가 필요한 거고요. 등급 얘기가 나오면 인정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장기요양 인정서냐, 장기요양 표준 이용 계획서냐.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일단 등급 신청을 했어. 그럼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정서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시설이든 재가급여든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도액이 얼마야? 내가 시설로 가려면 20% 내야 되고 재가로 가려면 15% 내야 돼. 돈 얘기가 나오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나오면 돈 얘기가 나와야 되죠. 비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다 돈 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5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1번 일자리 제공, 2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정답은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5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요양보호사 우리 왜 땁니까? 물론 가족 요양하려고 많이 따는데요. 요양보호사로 업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업무의 목적은요.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어떤 혜택이잖아요. 결국 그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 기능 증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취사, 청소, 정돈, 세탁, 2번 행동변화 대처, 3번 구강관리,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돕기, 4번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 등의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 대행, 5번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 활동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활동적이죠? 집이 아니라 집 밖에서 하는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은행, 관공서, 병원 가려면 집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활동적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그렇다면 정답 4번이죠. 1번 봅시다.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집에서 하는 일, 이건 뭐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청소하고 밥하고 일상생활이잖아요. 집안일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다.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다 기억하면 다 틀립니다. 핵심어만 기억하세요. 2번 행동변화 대처. 뭔가 행동변화 대처. 치매 딱 생각나죠? 물건 막 찾고 있어. 함께 찾아볼까요? 밥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아까 드셨잖아요. 이 빈 그릇 보세요. 좀 이따 준비해 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행동 변화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머리 깨지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치매 관리 지원이다. 그리고 인지 자극은 몇 분 이상 해라. 뭐 몇 분 이하로 해라. 이거 뭐예요? 인지 자극은 60분 이상 해야 된다. 치매 환자들은 일상생활 도와주는 것보다도 인지 자극을 해서 치매가 좀 더 지연되게 도와줘야 된다. 인지자극 훈련을 60분 이상 해라. 인유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다 토탈로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다 그냥 계속 들으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단순한 것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조금의 변형 문제를 다 틀리실 수 있어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번 구강관리,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동 돕기 뭐예요? 다 스킨십이 필요하죠. 구강관리 할래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치도 끼워줬잖아요. 윗니 껴줄 때 어떻게 해요? 엄지검지 썼고 아랫니는 검지로 그냥 눌렀죠. 식사 도와줘야 되고요. 체위 변경, 대상자와 내 몸이 닿습니다. 스킨십이 있어요. 화장실 이동 도우려고 해도 팔이라도 잡아줘야 되잖아요. 5번 말벗 해줘. 격려하고 위로해줘. 상담하고 의사소통해줘. 이거 딱 느낌 오잖아요. 아, 정서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서 그 집에 집안일도 밀려있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은행 업무도 해줘야 되고 할 거 엄청 많은데 계속 말로만 노가리 까고 정서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정서 지원이나 가사 지원은 60분 이하로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일을 나간다고 했을 때 치매 환자예요. 인지자극 60분 이상 1시간 해야 되는 거죠. 정서나 가사 지원은 60분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7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것이 위배되는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전화기 사용과 우편물의 수발신에 제한을 둔다. 외부에서 시설을 방문했는데 마음대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인이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구경하고 나간다. 이거 뭐에 위배될까요?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답을 3번으로 하시겠죠? 정답 뭐죠?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여러분 전화기도 못 쓰게 하고요. 나 팬티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고 사진 찍어요. 미쳐버리겠죠? 사생활 보장 안 되는 거예요.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늙었어도요. 제가 만약에 뭐 65세, 70세가 됐어요. 시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무리 노인이라 그래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했겠죠. 핵심어만 연결하세요. 개별화된 서비스 하면 뭐 기억나세요? 노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머리로 커트 쳤어요. 똑같이 그 시설에서 옷 입혀놨어요. 개별화되지 않았다. 기억하시고요. 또 맨날 침대에서 살았는데 매트리스 쓰라고 해. 또는 나는 온돌 바닥이 좋은데 침대 쓰세요 했어. 이건 뭐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포인트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휴대전화 못 쓰게 했어. 사생활 연결하셔야 돼요. 핸드폰은 나의 사생활이다. 또 존엄한 존재 하면은 뭐예요? 동료 노인이 막 나 때려 학대받고 있는데 다들 모르는 채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가족들이 맨날 와서 뭐 먹을 거 사주고 가고 이런 노인한테는 너무 잘해주고 난 자식들 오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좀 차별하는 것 같아. 이거는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별화된 식단. 나 당뇨병 환자야. 그러면 그것에 맞는 식단을 줘야 되겠죠? 나 고혈압 환자야. 저염 저지방 먹어야겠죠? 아,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 나 지금 손가락에 수근관 증후군이 있어. 이거 재활해 주겠다. 나 지금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수영을 시켜줬어. 이런 것들 굉장히 질이 높다. 나 그리고 머릿결 너무 상하는데 좋은 파마약 좀 써주세요. 이게 바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의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치매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돈 없어서 병원에 안 모시고 간다. 뭘까요, 여러분?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해. 경제적인 학대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5번 방임이에요. 치매 노인 홀로 거주하게 하면 밥을 해 먹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겠습니까? 씻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병원에 안 모시고 간다. 왠지 경제적인 학대일 것 같지만 병원에 안 모시고 가면 그 노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화상 입었는데 병원에 안 모시고 가. 시름시름 앓다 병 걸려서 죽겠죠? 방임입니다. 방임과 유기의 차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노인이 어떻게 좋지 않은 상태여도 내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기억하시고요. 집 밖에 있어, 길바닥에 있어, 요양원, 시설에 있어. 그러면 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하고요. 9번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정답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일단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거는 아까 재가급여에서 단기 보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대 피해를 입어가지고 특별히 이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쉼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가출 청소년, 부모님이 때려, 이혼했어. 청소년 쉼터로 가잖아요. 노인도 학대받으면 노인 쉼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포인트 단어만 기억하셔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아시겠나요? 10번 다음 성희롱의 유형은 성적 정보 유포하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옆에 앉아 수를 따르라고 함.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경제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언어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4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봅시다. 성적 정보를 유포합니다. 뭘로 유포해요? 말로 유포하겠죠? 언어적이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뭘로 비유합니까? 새치, 혀로, 혓바닥으로 비유하니까 언어적 성희롱이다. 옆에 앉아 술 좀 따로 봐. 접촉했습니까? 아니죠. 언어로, 말로 성희롱한 거예요. 신체적 성희롱이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이었다.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표준 서비스 이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번 정해진 원칙과 절차보다는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5번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2번이죠.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물론 중간중간 기록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되겠습니까? 수행 직후 기록한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1번 왜 틀렸을까요? 표준 서비스 이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준 서비스도 힘듭니다. 추가 서비스까지 제공하려면 뼈골 빠져요. 3번 정해진 원칙과 절차대로 해야지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뭘 사적으로 부탁합니까? 센터장한테도 말하고 공적으로 부탁하면 돼요. 5번 대상자를 선별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나는 여자 대상자만 하고 싶고 체중도 조금 가벼운 사람 그리고 너무 종교 막 그렇게 극성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다 선별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꼭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요. 여기서 뭐 몇 문제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사회복지사의 직업윤리, 어떤 직업을 갖던지 내가 이 직업에서 어떤 윤리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복장, 외모 등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우리 메라비언의 법칙 배웠어요. 보이는 것이 93%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관리 철저히 합니다.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대상자를 돌보려고 해도 뭘 알아야 돌보죠. 식단을 짜려고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뇌졸중에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식단도 짜겠죠. 어떤 음식을 조리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저혈당의 증상인지 쇼크의 증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응? 목에 떡 막혔어. 하임리히법 해줘야겠죠. 심정지 왔어. 심폐소생술 해야겠죠. 그런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3번 방문 일정이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사전에 구해야지 그날 돼서 사후에 구하면 안 됩니다. 4번 대상자가 집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나요? 뭐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론적으로는 방에는 안 들어가요. 주인 없는데 들어가 있기 좀 뻘쭘하잖아요. 뭐 잊어버렸으면 네가 훔쳐갔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메모로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왜 안 계셨어요? 그러면 네가 언제 왔어?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메모로 증거를 남기고 그거를 또 사진을 찍어가면 좋겠죠. 5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이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2이고요.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간호조무사는 개인정보 누설했을 때 3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더 좀 약하다. 2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뭐가 있어요? 오늘 어떤 집에 대상자가 갔는데 진짜 유명한 연예인의 아빠셔. 그거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되겠죠? 개인정보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6번 사고 발생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윗대가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우리가 월급 누구한테 받아요? 센터에서 받습니다. 윗대가리에게 보고해야지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7번 대상자에게 유아 명령 반말 등은 하지 않습니다. 8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시행합니다. 우유 좀 사다 주세요 했는데 어떤 우유 사다 드릴까요? 서울우유? 매일우유? 세일하는 거? 저렴한 거? 500ml요? 1000ml요?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시행하세요. 9번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합니다. 정보 제공만 하는 거예요. 10번 등급 판정이나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알선해도 안 되고 유도해도 안 된다. 이것도 2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가 있다. 벌금 얘기 나오면 우리 학대받는 노인 신고 안 했어. 벌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00만 원 받을 수 있었어요. 또 1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면 신고합니다. 또는 의심되면 센터장에게 보고하겠죠. 확실하면 신고할 것 같죠?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거고요. 뭔가 의심스럽다 하면은 신고합니다. 12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13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족 요양을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모님, 시부모님을 모셔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부부끼리 서로 케어하기 위해서 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은 1번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 알선한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따른다.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기관과 공유한다. 4번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5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정답은요. 4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입니다. 복지용구 직접 판매 안 한다고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를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합니다. 또 기관장의 지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다 따라야겠죠. 또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어겼을 때는 2. 또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못하러 비웁니까? 급할수록 보고해야겠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급하면 구두 보고 해야겠어요. 13번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가 기저귀 재사용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대상자의 마스크 재사용을 요구했어. 어떻게 대처할까요? 1번 보호자의 의견에 맞춰준다. 2번 센터장과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3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재사용 시에 대상자에게 좋지 않음을 설명한다. 5번 천기저귀와 면 마스크로 바꾸어 빨아쓰기로 합의한다.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기저귀 재사용하시면요. 이게 또 습해서 욕창 걸리실 수도 있고요. 마스크도요. 계속 재사용하면 필터 기능이 안 돼서 안 좋아요. 대상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1번 왜 틀렸어요? 보호자의 의견에 맞춰준다.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있겠죠. 하지만 보호자의 의견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대상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2번 센터장과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사실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상자를 먼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꼭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이 4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껴나간다. 3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뭐 아니고요. 천기저귀와 면 마스크로 바꿔서 빨아쓰기로 합의한다. 이거 자식들도 이거 일일이 못 받는 거 요양보호사 가서 무슨 그 정성으로 천기저귀 하고 면 마스크 빨겠습니까? 손목 다 나가겠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요양보호사 나가서 목 뼈다 허리 뼈다 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팔목이 시큰거린다. 왜? 아무래도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을 하잖아요. 스킨십하고 부축하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허리 숙이고 이것저것 하고 가서 요리해주고 청소하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방법을 우리가 이런 교육 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2번 한 자세를 5에서 10초간 유지.
2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 4번 스트레칭 자세에서 숨을 최대한 참아. 5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뭘까요? 1번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예요. 이거 보기 맨날 뭐로 나와요? 상하로 좌우로만 한다 하면 틀려요. 상하좌우 360도 그냥 다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숫자가 길었죠? 10에서 15초다. 반복은 5에서 10회다. 뭐 5에서 10초 쉰다. 유지만 기억하세요. 10에서 15초 숫자가 커진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강도로 해야 돼요. 통증은요. 긴장과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픈 게 시원한 게 아닙니다. 스트레칭 자세에서 숨을 왜 참아요? 숨은 잘 쉽니다. 어떤 것을 하든 스트레칭이든 요가든 뭐를 할 때 항상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다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동작은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건 들어 올릴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은 굽히고 허리를 편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자세. 무릎 굽히면서 허리 펴는 거예요. 무게 중심 낮춰야겠죠. 지지면 넓히고 양발은 앞뒤로 벌리던지 뭐 양옆으로 벌리면서 지지면을 넓혀준다. 기억하시죠? 15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1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한다. 2번 임신한 경우 결핵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3번 서비스 제공 시마다 멸균 장갑 사용한다. 4번 예방적으로 항생제 복용한다. 5번 옴 걸린 대상자와 접촉 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 치료한다. 정답은 5번 옴 하면은 동시 치료한다. 그냥 세트로 가셔야 돼요. 1번 왜 틀렸어요?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무슨 예방접종을 어떻게 합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하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그 균을 넣어서 미리 그 항체를 만드는 건데 이미 병이 걸리게 되면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경우 결핵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핵 대상자에게는 보호구를 착용했잖아요. 마스크 장갑 끼고 대상자를 도와줬어요. 임신한 사람이 피해야 될 병은 뭐였습니까? 수두였습니다. 수두. 왜? 아기가 기형아가 생기니까요. 또 서비스 제공 시마다 멸균 장갑 착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비닐 장갑 그냥 써요. 4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항생제는 치료약이지 예방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6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일단 문제만 봐도요.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고 보기를 보자고요. 1번 지방 흡수력의 감소. 2번 당내성의 증가. 3번 구강 건조증의 감소. 4번 피부 건조증의 감소.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뭘까요? 나이 먹으면 기름진 거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1번 지방 흡수력의 감소예요. 구강 건조증도 생기고요. 피부도 엄청 건조합니다. 췌장에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소화효소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지방 소화효소인 리파제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지방 흡수력이 감소된다. 이 말이에요. 2번 당내성의 증가 어떤 의미일까요? 당내성이라는 것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생체의 포도당 처리 능력, 당내성은 인슐린이 담당한다. 우리 인슐린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었잖아요. 췌장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돼서 당내성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그 당분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이 얘기입니다. 당내성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 뭔가 먹었을 때 그걸 분해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질병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답당 나왔죠?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아침에 뻣뻣하다. 뭘까요? 4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운동이 좋았어요? 수영,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운동이 좋았고요. 골다공증에는 어떤 운동 좋았죠? 걷기, 체중을 부과하는 그런 운동이 좋았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쓸수록 아프고 아침에도 아프고 연골이 막 닳아가지고 아프니까 수중 운동 좋다. 그리고 체중을 좀 빼서 무릎에 부하되는 그 하중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면 고혈압에도 좋고요.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단지 너무 마른 사람보다 살집이 있는 지방층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 괜찮았던 거 욕창이었어요. 욕창.
18번 복합성 요실금을 호전시키는 방법은 복합성 요실금 1번 수시로 화장실 간다. 2번 조이는 속옷으로 보정한다. 3번 체중 조절. 4번 줄넘기. 5번 섬유소를 적게 먹는다. 뭘까요? 정답 3번이죠. 체중 조절. 복합성 요실금 뭐예요? 복부에 압력 차가지고 소변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압력이 있을까요? 살쪄서 배에 살쪄가지고 그래서 체중 조절한다. 이게 살 빼라 이 소리입니다. 절박성. 오줌 마리자마자 그냥 나와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역류성. 그냥 소변이 역류됩니다. 요실금에는 어떤 운동이 좋아요?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좋다. 물 안 먹을까요? 요실금이어도 수분 섭취는 충분하게 해줘서 방광 기능을 유지합니다. 섬유소 많이 먹고 그래야 변비를 예방해서 또 복합성 요실금이 안 나오겠죠? 비만은 배의 압력을 가중시켜요. 그래서 밖에 지방이 내 배를 눌러버리니까요. 복합성 요실금을 증가시키니까 체중 조절을 해라. 뱃살 빼라 이겁니다. 19번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꺼워지고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은 뭘까요?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만성 기관지염, 4번 폐결핵, 5번 심부전. 정답은 폐렴이에요.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겼어. 염증. 염증의 염자. 폐에 염증 생겨서 폐렴이에요. 기관지가 두꺼워지고 산소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심부전은 쭉 짜주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꺼워지고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하면 여러분 폐렴으로 기억하세요. 천식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천식은 뭡니까? 알레르기, 차고 건조한 공기, 고양이 털, 꽃 박람회 갔는데 꽃가루 때문에 기침 났어. 그게 천식이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 폐렴 예방주사 언제 맞습니까? 65세 이상은 그냥 한 번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설 들어가려고 해요. 요양원 들어가려고 해요. 폐렴, 대상포진 주사,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 정도는 맞고 들어가야겠죠? 10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주사 뭐 있냐? 이 문제도 맨날 나오잖아요. 뭐 있을까요? 파디, 파상풍, 디프테리아 주사는 10년마다 맞는다. 독감 주사, 인플루엔자 주사는 1년에 한 번 맞는다. 폐렴, 대상포진은 그냥 평생 한 번 정도는 맞는다. 20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복용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혈압 조절돼도 계속 먹어야 돼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약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하려고 간이 피곤하고 신장에서 배설하려고 신장도 힘들겠죠? 하지만 국가고시의 답은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다.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재에서 원하는 멘트는 뭐예요? 혈압이 잘 조절돼도 혈압약은 계속 먹어라 이거잖아요.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혈압이 조절돼도 약을 계속 복용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혈압약 뭐랑 같이 안 먹었었죠? 자몽 주스랑 안 먹었고 인삼하고 같이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가니까 안 먹었어요. 고혈압 환자 저염 저지방 시기 먹어야 되잖아요. 고혈압 환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정말 거의 다가 고혈압 환자잖아요. 나이 먹으면 고혈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맨날 나온다는 거. 몸에 염분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칼륨이 몸에서 염분을 빼줘요. 그래서 칼륨이 들어간 찡고구마, 바나나, 이런 시금치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칼슘 뭐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되죠? 비타민 D,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런 좀 자잘구리한 것까지 여러분 한 번씩 상기해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도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국가고시 합격의 지름길이다. 21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과 안구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망막염, 5번 안구 건조증. 정답은 안구 통증 하면은 녹내장이었어요. 백내장이 35회에 나왔습니다. 36회에는 녹내장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백내장과 녹내장이 퐁당퐁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녹내장 하면은 안압이 상승하고 안구에 통증이 있다 했을 때 녹내장입니다.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인데요. 뿌연 것도 수정체가 혼탁하다. 동공이 백색 혼탁이 있다. 이러면 백내장이고요. 각막이 뿌옇다, 각막이 혼탁하다 하면은 녹각, 녹내장입니다.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백내장 특징 한번 볼까요? 동공의 백색 혼탁, 백색으로 혼탁해요. 비읍이죠. 백내장의 비읍과 같다. 불빛 주위의 무지개, 불빛, 비읍이죠. 밤과 밝은 눈의 눈부심, 밤과 밝은 눈빛의 눈부심. 밤, 비읍이죠. 밝은, 비읍입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백내장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특성이 많다. 녹내장은 아파, 통증이 있고 안압이 상승해 녹각, 각막이 혼탁하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2번 소뇌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안구통증, 2번 좌측마비, 3번 전신마비, 4번 안정시의 떨림, 무표정한 얼굴, 5번 균형감의 상실. 정답 뭘까요? 손의 손상하면은 균형감을 상실한다 연결하셔야 돼요. 보통 뇌졸중 대상자가요, 좌뇌가 다쳤을 때는 우측 편마비가 온다 이렇게 반대로 크로스로 마비가 오거든요. 손해인 경우는 균형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어.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한다. 균형을 못 잡아. 그랬을 때는 손해가 손상됐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안정시의 떨림, 무표정한 얼굴 뭐였어요? 파킨슨이었습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어떻게 오죠? 대상자의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좌우 입 모양이 삐뚤어지고요. 걸어보세요 했을 때 비틀거립니다. 이랬을 때는 빨리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야겠죠. 뇌졸중에 걸리면 증상은 마비가 오고요. 언어장애, 일단 말을 잘 못합니다. 연하곤란, 삼킴이 곤란하다, 의식장애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23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명료하다, 2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3번 주의 집중력이 좋아진다, 4번 수면 양상이 매우 규칙적이다, 5번 만성질환이다. 선망하면은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급성질환. 정답 2번이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질환이다. 이랬을 땐 선망입니다. 선망은 의식장애로서 급격하게 발생해서 인지장애나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선망이 많이 오고 있어요. 선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 사진을 가까이 두거나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현실을 자꾸 인식시켜줘요. 선망은 갑자기 진행되고요. 의식 변화가 있고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고 수면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기억하세요. 진압력 장애, 수면 장애 다 또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데요. 진압력 장애 하면은 현실 파악을 못 합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지, 몇 월 며칠인지, 지금 몇 시인지, 내가 누구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주 인식시켜줘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이제 대상자 집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28일이네요. 여름이고요. 지금 낮 12시 반이에요.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요양보호사 규호보입니다. 이렇게 자꾸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다양성 아니고요. 일관성이에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그게 이제 세탁기, 휴대폰, 이름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꾸 반복합니다. 아시겠죠? 대상자가 매사에 관심이 없고 말수가 줄어든다면 뭐죠? 말을 안 하면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이다 기억하시고요. 수면장애, 낮잠 자면 안 되겠죠? 과식하지 않고 카페인을 제한해야 저녁에 잘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잠을 잘 자겠다.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한 번씩 짚어드렸어요. 24번 대상자의 영양관리법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에 찾아가서 밥도 차려주고 반찬도 하잖아요. 어떤 영양관리법을 해야 되냐? 요게 이제 또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1번 과일류는 하루 1, 2회 간식으로 섭취한다. 2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음식은 한 번을 만들고 나누어 섭취시킨다. 4번 단백질은 매 끼니 2가지 이상 섭취한다. 5번 우유는 매 끼니마다 한 잔씩 마신다. 정답 뭘까요? 맞는 것은 1번입니다. 과일류는 하루에 한두 번 간식으로 섭취합니다. 2번 왜 틀렸을까요?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C였죠.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랑 먹어야 철분 흡수된다. 칼슘이 비타민 D랑 먹었을 때 섭취가 됩니다. 음식은 한 번에 만들고 나눠 섭취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만들지는 않아요. 단백질은 몇 끼니 2가지 이상 섭취합니까? 단백질은요, 매 끼마다 한 번씩 섭취를 합니다. 한마디로 매일 하루에 3, 4회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런 단백질은 그냥 몇 끼에 한 번씩 올려줘야 근육의 양과 면역력이 증진된다. 또 우유는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입니다. 뭐 우유, 유제품, 뭐 두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불가리스 같은 거 매일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는요? 우리가 밥 3끼 먹잖아요. 한 3번은 2번과 4번 사이잖아요. 공유는 매일 2에서 4회를 섭취한다. 2번 밥 먹고 1번은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비빔국수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류는 몇 끼니에 2가지 이상. 매 끼니에 한 끼마다 2가지면 하루에 6번 먹는다는 거잖아요. 채소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단백질은 매 끼마다 하루에 한 3번은 먹어라. 공유도 3번이 틀린 건 아니에요. 2, 3, 4회를 먹어야 되니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리스나 뭐 두유 이런 유제품은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장암이 걸렸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잔여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잔여시기가 뭔가 섬유질이나 이런 찌꺼기가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똥을 잘 싸겠죠. 잔여식이 섬유소가 있는 음식이다. 대장암은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이렇게 섬유질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25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법은 1번 땀이 흡수되지 않는 땀복을 입고 운동한다. 2번 강도를 높여 운동을 시작한다. 3번 운동은 다 한 후에 휴식을 취한다. 4번 배드민턴이나 탁구같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추천한다. 5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에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1번 땀이 흡수되지 않는 땀복을 입고 하는 것은 사실 좋지가 않아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뭐 빈도도 높여주고요.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증가시켜야지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운동은 다 한 후에 휴식을 취한다. 무식한 방법이에요.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도 하고 물도 먹어줘야 됩니다. 4번 배드민턴이나 탁구같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젊었을 때 해야겠죠. 젊었을 때 해도 삐거나 골절 입을 수 있어요. 나이 먹고 이렇게 빠르게 방향 바꾸는 운동하면은 안 돼요. 넘어지면 뭐 골절 되는 순간 삶의 질 떨어지잖아요. 뼈도 잘 안 붙습니다. 이런 동작은 금지해야 돼요. 천천히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편마비 환자인데 무리한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당뇨도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게 한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 가장 정답이 될 만한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대상자의 수면 관리로 옳은 것은 수면 문제도 항상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낮잠 자면 밤에 잠 옵니까? 안 오죠?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로 집중력을 높인다. 2번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여 수면 유도한다. 3번 자고 싶을 때 잠자리에 든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5번 잠자기 직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옳은 게 뭘까요? 정답 4번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수면이 관리되겠죠? 1번 카페인 음료는 금하거나 오후에는 줄이는 게 좋고요. 알코올은 그냥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금주금연한다. 자고 싶을 때 자면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고요. 잠자기 직전에는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TV 시청하거나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면 수면에 방해가 된다.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수면제나 진정제가 오히려 장기간 복용했을 때 수면이 더 어렵다. 27번 65세 이상 노인이 매년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접종은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잖아요. 매년 받아야 되는 건 뭘까요? 1번 결핵 폐렴구균, 2번 홍역과 풍진, 3번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4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뭐예요? 독감주사예요. 독감주사. 매년 맞잖아요. 그렇다면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접종은 뭐가 있을까요?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매년 맞아요. 65세 이상은 매년 무료잖아요. 65세 이하라도 돈 내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설 들어가야 돼. 65세 이상이 그래도 죽기 전에 평생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입니다. 28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요즘에 정말 폭염 아니에요?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요. 진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요.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중요합니다.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번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4번 선풍기는 바람을 유지하도록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5번 커튼을 열어서 날씨를 체크한다. 정답 뭘까요? 3번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거 먹으면서 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 1번 야외 활동 격려하면 더위 먹겠죠.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합니다. 폭염주의보 문자도 오잖아요. 야외 활동 자제하고 수시로 물 마시세요. 이런단 말이죠.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 시키는 거 건강에는 좋겠지만 굳이 폭염에 노출됐는데 뜨거운 물로 지질 필요 없다. 4번 선풍기는 밀폐된 장소에서 하면은 산소 부족해서 질식하죠.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햇빛은 커튼으로 가려준다. 5번 커튼을 열어서 날씨 체크합니까? 더워 죽겠는데 커튼 닫는 게 낫겠죠. 햇빛 안 보는 게 낫겠죠. 29번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보고 형식은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원래 회의 보고, 정기 업무 보고 중에 뭘까? 자료를 보존해야 된다 하면은 2번 서면 보고겠죠? 구두 보고 뭐예요? 상황이 급해요. 좀 가벼워요. 말로 해도 될 때, 그때 구두 보고를 한다. 서면 보고 정확해야 되고 자료를 보존해야 된다. 정기적인 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 전산망 보고 전산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가 있다. 원래 회의와 사례 회의가 있었어요. 원래 회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얘기하는 회의가 원래 회의가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 케어하던 대상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일주일 동안 이 대상자를 맡길 수도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회의를 하겠죠. 그 대상자의 특징,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대충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원래 회의다.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원래 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사례 회의, 대사 기억하시고요. 사례 회의는 대상자의 그런 상황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의 취향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대사, 사례 회의고 요양보호사들의 회의는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다, 원래 회의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30번 대상자의 투약을 돕는 방법, 투약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할 때 쪼개거나 갈아서 먹인다. 2번 유효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약이라도 처방대로 먹인다. 3번 잘못 복용했을 때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번 증상이 비슷하다면 다른 사람 약을 복용하게 한다. 5번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한다. 정답 뭘까요? 5번이죠.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먹어야 됩니다. 물 조금만 해갖고 먹어야겠죠. 1번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한다고 임의로 쪼개거나 갈아서 먹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를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약간 큰 동그란 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먹고 그 몸에서 서서히 이게 24시간 동안 똑같은 농도로 녹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쪼개거나 갈아버리면 먹는 순간부터 혈압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 약효가 시간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처방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확실하지 않은 약 먹으면 되겠습니까? 음식도 유효기간 지난 거는 상해서 버리는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 뭔지도 모르는 약, 이거 저번에 병원에서 받았던 무슨 항생제 같은데, 감기약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큰일 난다. 절대 먹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 복용했을 때
우리 윗대가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연락하면은 사건만 커지겠죠. 또 증상이 비슷하다면 사실 같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체중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31번 임종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임종 문제도 맨날 나오고 있어요.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부색이 붉어진다. 실감하게 되며 관략근이 조여진다. 소변량이 감소한다. 정답 뭘까요? 죽기 직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5번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맥박은 약해져요. 죽는 사람이 맥박이 빨리 뛰지 않아요. 혈압은 떨어집니다.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요. 이게 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력이 없다. 대부분 누워있게 되고 음식도 잘 안 먹고 물도 잘 안 먹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어가는데 먹는 거에 관심 있겠어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요. 손발이 차가워지고요. 식은땀을 흘리고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대소변을 의식을 못해요. 관략근이 그냥 열려요. 그래서 실금도 하게 되고 항문도 열립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요. 가래가 끓고 가래가 이 밖으로 배출이 또 안 되잖아요. 점차 숨을 또 깊고 천천히 쉬게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체온 떨어진다고 전기장판 이런 전기기구 이런 거 놓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온해줘요. 담요를 덮어준다거나 보일러 온도를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실내 온도를 그냥 전체적으로 올려줍니다. 임종이 임박했어. 기저귀 찾아. 사망했어. 그랬을 땐 패드를 댑니다. 기저귀와 패드의 차이 아시겠죠?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죽고 나면 패드를 대는 거예요. 임종 대상자의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해요? 이게 스스로 배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32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임종 적응 단계 중에서 뭐냐? 왜 하필 나야? 이랬어요. 부정일까요? 분노일까요? 타협일까요? 우울일까요? 수용일까요? 임종 적응의 5단계 부분협 우수 기억하시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왜 하필 나야? 뭔가 분노에 차 있잖아요. 분노이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왜 하필 나야? 내가 왜 죽는 거야? 왜 내가 암이야? 분노입니다. 분노. 난 믿고 싶지 않아. 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현실 부정이에요.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건 35회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타협이에요. 간호조무사에서는 협상으로 배웠죠.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말하지 않아요. 우울증 환자 말 많이 합니까? 말 많이 안 해요. 표현 안 합니다. 또 나는 지쳤어. 그냥 죽을래. 받아들이는 거 수용입니다.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협,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33번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졌을 때 대처법은 이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보지 않아도 답이 나와야 돼요. 뭐예요? 단호하게 한다.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부적절한 성행위는 단호하게죠. 1번 큰 소리로 창피를 준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2번 가족에게 보고한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번 산책을 가자며 주의를 한다.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단호하게 멈추게 한다. 부적절한 성행위는 무조건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문 중에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부적절한 성행동은 정말 무조건 단호하게. 34번 요양보호사가 옴 대상자와 접촉 후 취해야 할 대처법은 뭘까요? 문제만 보면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기를 봅시다. 약을 복용한다.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지한다. 자가격리하며 보건소에 신고한다. 접촉한 모든 사람과 동시 치료받는다. 5번 일정 기간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뭘까요? 옴 하면 중요한 거 동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정답 4번입니다. 접촉한 모든 사람과 동시 치료를 받는다. 자가격리하면서 보건소에 신고한다. 뭐예요? 이거는 결핵. 병원소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감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가격리는 코로나겠죠. 결핵은 뭐 접촉하고 나서 2주나 1개월 이후에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은 잠복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폐사진 찍고요. 뭐 문제가 있다 하면 또 CT를 찍죠. 일정 기간 이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결핵이고요. 접촉했을 때 증상 없어도 무조건 우리 가족
대상자 가족 동시에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건 옴이었다. 옴.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뭐죠? 사전에 살아생전에 생명을 연명하겠다 이런 의향서예요. 1번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2번 의향서 작성 후에 철회 불가능하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 가진다. 4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5번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이행된다.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는 거지 1번처럼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2번 의향서 작성 후에 철회 가능합니다. 4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중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임종 과정의 기간만 그냥 연장시키는 의학 시술만 중단하겠다 이것이고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심폐소생술 하지 않습니다. 혈액투석 하지 않아요.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은 안 합니다. 단지 많이 아파요. 그랬을 때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이런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픈 거는 해결해 준다. 기본적인 통증 완화는 해결해 준다. 하지만 이미 죽었는데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리지 말아라 제발. 나 혈액투석 시키지 말아라. 항암제 그만 줘라. 인공호흡기로 생명 연장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기간에 등록해야지만 효력 가지고요. 의향서 작성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성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내용 변경하거나 작성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등록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간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 플러스 전문의 1명의 판단 하에 이행됩니다. 의사가 2명은 있어야 된다. 시스템을 확인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합격 특강 필기 35문제 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부분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날도 덥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참고 합격 가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